예, 411쪽에 특수저당인데요. 특수저당은 두 개가 있어요. 공동저당하고 근저당이 있는데 보통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공동저당은 뭐 나중에 보시고요. 근저당만 한번 볼게요. 416쪽에 우리 민법 시험에서 그 유일한 계산 문제가 공동저당에서 나와요. 416쪽 볼게요. 그 위에 기출 문제 있죠. 예, 요렇게 나와요. 공동저당 문제가.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 예,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러니까 물론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민법의 계산 문제가 뭐 복잡하진 않은데, 근데 이걸 풀려면 처음에 쭉 읽어볼 거 아니에요? 읽어보다가 다 읽었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읽다가 그림 한번 그려보고 이러다가 5분 갑니다. 그러다가 5분 가서 또 7, 8분 하다가 또 하나 찍었는데 또 정답도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일단 이런 문제는 공동저당 문제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시고 다른 거 풀고 시간 나시면 그때 보시는 거고요. 시간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 탁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저당 문제가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그거 풀려고 먼저 시간 쏟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푸는데 시간을 막 거의 7, 8분을 썼는데도 답이 안 나오면 그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러면 막 진짜 숨이 가빠와요. 그러면 다음 문제는 쉬운 건데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일단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이 공동저당 꽉 잡았는데 이러면서 이거 풀고 있다가 시간 다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일단 넘어가시고. 예. 그러니까 근저당은 개념 정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보는데요. 357조 볼게요.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액을 장래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저당권은 보통 설정할 때 채권액이 이미 다 확정돼 있어요. 근데 근저당이라는 것은 첫째 줄 마지막에 최고액을 정하고 확정을 장래 보류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특정 장래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건데 이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근저당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신다기보다는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갑이요. 을하고 기본계약을 합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이라는 건 이제 별도의 법률행위,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계약 이외에 채권액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따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은행하고 당좌 대월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리점에서 물품 공급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해요. 그래서 갑이 1년간 을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대주고요. 을은 수시로 결제를 해나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액의 증감을 좀 보면 이게 채권액이고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갑이 첫 달에 물건을 1억 원어치 대주고 을이 결제하고 어떤 때는 많이 대주고 결제를 다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채권액이 계속 증감 변동해요. 근데 이렇게 수억에 해당되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12월 31일 날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채권이 얼마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공부했던 일반 저당권은 이미 채권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1억 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채권액이 장래를 향해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설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면 근저당권은 등기할 때 그 취지,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등기하고 채무자를 등기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액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필요적 등기 사항이에요. 이거랑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기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 안 해도 돼요. 임의적인 사항이다. 그럼 예를 들어 최고액을 1억으로 이제 등기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저당권과 다른 점은 하나 또 뭐냐면 자 여기서 채권액이 소멸합니다. 얘가 외상대금 다 갚은 거야.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런 성질을 뭐라 그랬어요? 부종성이라고 했죠. 근데 근저당권은 일시적으로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종성의 완화다 또는 부종성의 예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지만 오히려 기본계약과의 부종성을 요구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기본계약과의 부종성을 요구한다는 건 여기서 채권이 빵이 됐어도요. 기본계약이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면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근저당의 기본적인 특질이고요. 자, 그리고 최고액을 1억으로 등기를 했는데 만약에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났는데 총 채권액이 2억이었대요. 2억. 그러면 갑은 원칙적으로 얼마를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2억 다 받아요? 최고액 한도에서 받는 거예요? 최고액 한도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아니 받을 돈은 2억인데 왜 1억까지만 우선 변제를 해주느냐? 채무자를 위해서겠어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다른 권리자.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고 이걸 말소시키려고 한다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될까요? 전액 변제될까요? 얘는 전액 변제.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일반 저당권은 담보되는 게 어디까지였어요?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 1년분까지. 그러면 채무자가 갚을 때는 1년분만 갚으면 돼요? 전부 갚아야 돼요? 전부 갚아야죠.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얼마까지만 갚으면 되겠어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그 얘기고. 자, 우리가 법조문에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액 속에 이자는 산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자는 산입되어 있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일반 저당권에서는 얼마까지만 담보해 준다고 했냐면 1년분에 한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근저당권에서 지연배상을 1년분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정할 이유가 없죠.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최고 1억 안에만 들어가면 1년치든 3년치든 5년치든 다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분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배당되는 돈이지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표현에 의하면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에 부종한다라고 했는데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은 기본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행비용은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돈이 아니죠. 말 그대로 경매 실행비용이니까 이건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이론상의 얘기고 실제상으로 한번 볼게요. 갑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A가 근저당권 최고액 1억, B도 후순위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가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가지고요. 내가 근저당권자 맞죠? 경매해 주세요라고 하면 경매 바로 해줄까요? 안 해줘요. 뭘 내야 될까요? 돈 내야죠. 경매는 자판기 같은 거라서 돈을 안 넣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경매를 실행하는 애가 뭘 내야 돼요? 실행 비용. 예를 들어 실행 비용이 뭐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얘가 500만 원을 실행 비용으로 냈어요. 그럼 이 돈을 법원이 받아서 경매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에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에서 이제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배당되겠어요? 당연히 얘가 돈 내서 시작한 거니까 얘한테 얼마를 주는 거야. 5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 비용을 500만 원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순위로 누가 배당을 이제 받았겠어요? A가 받죠. 그럼 A한테 9,500만 주면 돼요? 1억 줘야 돼요? 당연히 이거 줘야죠. 만약에 9,500만 준다는 건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되어 버리면 실행시키는 사람은 무조건 실행비용을 날린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요. 실행비용은 별도로 가장 먼저 배당되는 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최고액이라는 것은 책임의 한도액인지 아니면 우선 변제 한도액인지 뭘로 볼까요?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를 말할까요? 우선 변제 한도일까요? 그렇죠?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책임지면 돼요. 전액 책임져야 돼요. 전액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근저당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고 일단 근저당이 뭔지는 확인해 두실 차원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일반 저당 잡아요, 근저당 잡아요. 근저당이에요. 일반 저당권은 실제로 많이 잡히지 않고 대부분 다 근저당이에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저당 잡는 게 맞아요. 채권액을 증감 변동시키는 기본 계약이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저당을 설정하는 게 맞지만 은행에서 다 근저당을 잡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일반 저당을 잡으면 은행에서 우선 변제를 어디까지만 받아요? 지연배상 1년분까지만 우선 변제가 돼요. 근데 근저당을 설정하면 1년분에 한정할 이유가 없죠. 어디까지 다 받아요. 2년치든 3년치든 최. 그래서 보통 은행 가서 1억 원을 빌리면 최고액을 보통 얼마 잡아요? 보통 이제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20%, 1억 2천 잡죠. 제2금융권 가면 보통 130%, 1억 3천 최고액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저당을 설정해서 최고액을 잡아놔야 지연배상 1년분에 한정하지 않고 더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보통 설정한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근저당이라고 하면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이해하고 넘어가실 게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장래를 향해 증감 변동된다라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그 417쪽에 성질 기억해 보시면 부종성의 완화라고 돼 있어요.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면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자, 성립 나오는데 1번 근저당 설정 계약, 당사자는 뭐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고요. 자, 2번에 등기 보세요. 줄거두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등기 원인이 근저당 설정이라는 취지와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해야 한다. 자, 조심하실 점이 다음에 나옵니다. 근저당권의 존속 기간이나 결산기 이런 것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 자, 밑에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A번에 보세요.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지연이자, 다른 말로 하면 지연배상이죠.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정하지 않고 최고액에 포함되면 모두 담보되고요. 동그라미 B번에 보시면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행비용은 가장 먼저 배당되는 돈이지 최고액에 포함해서 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C번 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자,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전부,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 되고요.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얼마만 변제하면 되냐면 최고액. 그래서 판례 제목 한번 보세요. 채권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에게 해당한다. 여기까지가 일반 개념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물권법 내용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들어갑니다. 계약법은 432쪽부터 나오죠. 앞에 뭐 계약자의 원칙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그럼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437쪽에 계약의 종류부터 보시면 돼요. 437쪽에 계약의 종류. 그 전에는 이제 약관 나오는데 약관은 뭐 시험에 임박해서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되고, 계약의 종류를 볼게요. 자, 괄호 1번에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계약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전형적이다라고 해서 전형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몇 가지 전형계약을 두고 있냐면 15개를 두고 있어요. 15개. 그러면 법조문 찾아보면 그 계약에 이름이 써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 유명계약, 있을 유자 이름 명자에서 그 첫째 줄 마지막에 15가지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니까 꼭 법이 정하는 15가지 계약만 해야 돼요.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계약. 그럼 새로운 계약을 하면 민법에 없잖아요. 그럼 전형 계약이 아니라 비전형 계약이다라고 하고 법조문에 이름이 없으니까 유명이 아니라 무명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민법의 전형 계약이 14가지였어요. 14가지. 그때 이제 수업할 때는 제가 비전형 계약의 예를 어떤 걸 들었냐면 여행 계약을 예를 들었었어요. 여행 계약은 민법 전에는 없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걸 비전형 계약이라고 합니다라고 예를 들었는데 근데 여행 계약이 너무 많아지고 그로부터 생기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행 계약을 민법전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행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에요, 전형 계약이에요. 전형 계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4개가 아니라 15개가 돼 버린 거지. 리스 계약 하잖아요. 리스 계약. 리스 계약은 민법전에 없어요. 그럼 그건 전형이 아니라 뭐예요? 비전형 계약. 리스 계약도 너무 많이 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민법에서 편입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2번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437쪽.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서로 대가성이 있으면 쌍무계약이고 그럼 대가성이 없으면 뭐겠어요? 편무죠. 한 장 넘겨보시면 2번에 편무가 나와 있고 자, 동그라미 3번에 구별 실익이 있는데 거기 별표해 두시고 줄거두세요. 438쪽에 동그라미 3번 구별 실익.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만 편무계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인데 이것도 뭐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서 대가적 출현이 있으면 유상계약이고요. 대가적 출현이 없으면 무상이다라고 불러요. 동그라미 3번 구별의 실익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민법상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계약금이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상계약에 준용되어집니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있고요.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이제 성립된 후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으면 쌍무고요. 없으면 편무고 그리고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서 대가적 출현이 있으면 유상, 없으면 무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쌍무와 편무의 구별 실익. 쌍무 계약은 대가가 있는 거니까 서로 대가가 있는 걸 이행할 때는 어떻게 이행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가에 대한 위험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은 쌍무계약에서 논의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위험 부담은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쌍무와 편무의 구별 실익은 쌍무계약에는 동시행과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 실익은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 매매. 그 매매계약에는 규정이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나 또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뭐 담보책임 우리가 뭐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죠. 우리가 매매할 때 보통 뭐 줍니까? 매매계약할 때 계약금 주죠. 그러면 임대차 할 때 계약금 계약 해야 하나요? 하죠. 임대차도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는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하자 있는 걸 팔았다면 완전한 걸 판 게 아니니까 뭘 물어요? 담보책임 묻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저는 임대인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상계약이니까. 예를 들어 교환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멀쩡한 걸 줬는데 친구가 이상한 하자 있는 부동산을 줬어요. 그럼 저는 담보책임 물을 수 있죠.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에는 이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저한테 저 어렵게 산다고 아파트 하나 줬어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받고 보니 주려면 좋은 걸 주지 이 벽이 금도가 있고 수도관은 터져 있고 이 엉망인 아파트예요. 이딴 걸 주냐? 이러면서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물어요? 공짜니까. 무상은 이런 거 적용 안 한다고요. 그게 바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의 실익이에요. 그러면 사실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은 일치합니다 라고 끝내면 참 좋겠는데 일치하진 않아요. 얘 때문에. 현상광고 계약 때문이에요. 얘만 아니면 유상과 쌍무는 일치할 텐데 이 요물이 요물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광고 요물계약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광고는 우리 민법이 정하는 전형계약이긴 합니다.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 않아요. 현상광고라는 건 요물계약. 요물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다. 뭘요? 물건의 인도나 또는 지정행위의 완료를 요하는 게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서 앞에 가다 보면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인상파 아저씨 하나 있고 잡아주시면 50만 원 드립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현상광고예요. 그러면 제가 그 보고 전화 걸어서 경찰 아저씨 내가 잡아드릴게요 라고 승낙하면 50만 원 주나요? 안 주죠. 뭘 해줘요? 잡아주거나 결정적인 제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 요물계약과 이제 비교되는 개념은 낙성계약인데요. 낙성계약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청약과 뭐만 있으면 돼요. 승낙으로 성립되는 거야. 그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합의 이외에 별도의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걸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우리 민법에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 전형계약으로 하나 있고요. 또 뭐 있냐면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가 있어요. 잠깐 볼까요 먼저? 그 438쪽에 맨 밑에 괄호 4번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비전형 계약 중에는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등이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해요. 합의만 있으면 돼요. 매매는. 합의만 있으면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돼요? 계약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낙성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대물변제는 뭐라 그러죠? 대물변제는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게 대물변제죠. 이것도 역시 요물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요 친구한테 10만 원 빌린 게 있는데 제가 친구한테 야 친구야 미안한데 나 돈이 없어. 대신 내가 시계로 갚으면 안 될까? 대신 물건으로. 그 친구가 좋아 라고 합의합니다. 자, 대물변제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이건 대물변제를 예약한 거고요.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시계를 인도해 줘야 돼요.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다라고 불러요. 개념 구별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전봇대에다가 벽보를 붙였어요. 우리 집 나간 누렁이를 찾아요. 누렁이 사진 붙어 있고요. 특징 누래요 이런 거 써 있고요. 전화번호 써 있고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현상광고 계약에 뭘 하는 거예요? 갑이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이 길 가다가 제가 찾아드릴게요 라고 승낙을 합니다. 자,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돼야 하는데요? 안 된다고요.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렁이 데리고 와야 돼요. 누렁이 찾아주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어집니다. 인도한 거죠. 인도에서 성립이 되었다.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를 보면 갑은 이제 을한테 얼마를 줘야 돼요?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을은 갑에게 이제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걔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이유를 보면 서로 대가성 있는 채무를 부담해요? 일방만 부담해요? 일방만.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이유를 보면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이라고요? 편무계약이에요. 근데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살피면 갑이 이유 없이 50만 원을 줘요? 을이 반대급부한 거야. 걔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성립의 전 과정을 보면 무슨 계약이라고요? 유상계약. 성립의 전 과정으로 보면 유상계약.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가 아니라 편무계약이 된다라는 거야. 구별되었어요? 이거 가지고 또 시험에 가끔 내요. 자주는 아니고. 뭐라고 내냐면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틀려요?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죠. 현상광고 편무잖아요. 그럼 바꿔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쌍무는 모두 유상인데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상과 쌍무 중에 어느 게 더 넓은 거예요? 유상.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상계약이 있어요.
이 유상계약 안에는 모든 쌍무계약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현상광고 있잖아요. 그럼 쌍무계약은 모두 뭐예요? 모두 다 유상계약. 근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게 무슨 뭐 이론상으로 엄청 중요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끔 시험에 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틀리라고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고요. 쌍무계약은 모두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유상계약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은 계약이 체결되면 채권 채무가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 계약은 그 기간 동안 계약 관계에서 채권 채무가 존속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고용도 있고 임대차 있고. 임대차 하면 임대차 기간 동안 권리 의무가 지속되잖아요. 그런데 용어상에서 우리가 매매나 교환, 이건 한 번 하면 끝내는 일회적 계약인데요. 매매나 교환 계약을 의무 위반으로 소멸시키는 걸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해요. 해제한다. 근데 계속적 계약, 임대차는 해제라고 안 하잖아요. 해지라고 하죠. 이 지자가 그칠 지자죠. 중단한다는 거고요. 해제는 소재시킨다, 없애버린다는 거고.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념만 봐두시고.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임대차, 고용 등은 계속적 계약이며 통상의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일시적 계약이다라는 점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나오죠. 별표 3개 두시고요. 계약의 성립은 뭐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안 나왔는데 매년 나왔어요. 매년.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을 보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법에서 출제 가능한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약법은 양이 일단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총칙이나 물권법에 비해서 양이 훨씬 적고요. 근데 문제 출제 빈도는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제 생각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10개 중에서 최소한 7, 8개는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그리고 맞힐 수 있게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각 쟁점마다 거의 문제가 출제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청약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럼 이 청약은 반드시 특정인 한 사람에게 해야 될까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신문 광고를 낼 수도 있죠. 내가 어디 있는 건물을 얼마에 팔 테니 원하시는 분은 사세요라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이 청약했을 때 을이 좋아라고 승낙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 청약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좀 확정적이어야 돼요. 이게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면 청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 비교하는 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면 그건 청약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청약의 유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꼬드기는 거죠. 그럼 꼬드길 때는 구체적으로 꼬드기는 게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꼬드기잖아요. 그게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 보통의 이제 뭐 광고 같은 거 있죠. 분양 광고, 구인 광고 이런 것들은 유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청약의 유인을 받았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 솔깃해요. 그럼 제가 원하면 그 유인한 사람에게 뭘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승낙이면 저는 청약을 받은 거고요. 청약의 유인을 받은 거면 유인당한 사람답게 청약을 해야죠. 상대방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승낙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겠죠? 예를 들어 구인 광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구인 광고가 떴는데 이거 좋아요. 연봉 엄청 많이 준대. 자, 그러면 그게 청약의 유인이야. 그게 만약에 청약이면
제가 바로 전화 걸어서 저 내일부터 갑니다 이러면 저는 그 회사 직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승낙을 하는 게 아니라 유인을 받았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면 저는 뭘 해야 돼요? 그죠? 청약을 해야죠. 이력서 써가지고 회사에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승낙하는 거예요. 그게 청약과 유인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면 청약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면 가동 중인 음료 자판기가 있다. 음료 자판기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자, 음료 자판기는 구체적이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얼마 주면 커피 주지 하고 딱 서 있잖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에요. 그럼 그건 청약입니다. 그러면 이 자판기가 청약을 특정인에게 하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고 있어요? 불특정. 길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옷가게에서 예쁜 옷을 쇼윈도에 걸어놨어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 유인인 거예요. 근데 어떤 가게 갔더니 정찰제 매장이에요. 정찰제 매장. 그럼 뭐겠어요? 그건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약과 유인의 다른 점인 거죠. 교재 한번 볼게요. 440쪽부터 보시면 1번에 청약, 의가 있죠. 자, 의의 셋째 줄에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사항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한다. 자, 2번에 청약의 성질과 요건인데 동그라미 2번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된다. 설명드린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 밑에 괄호 3번에 보면 청약의 효력인데요. 자, 기억에 줄거두세요. 청약도 하나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청약도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총칙할 때 그 동그라미 2번에 별표, 동그라미 니은에 별표해 두세요.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었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총칙할 때 의사표시할 때 봤던 거죠. 요거는 이 조문 자체를 가지고도 지문으로 가끔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청약의 구속력이 나옵니다. 청약의 구속력. 자,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럼 청약은 언제부터 철회할 수 없다는 거야? 발송하면 못한다는 거야? 도달하면 못한다는 거야?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달되면 그때부터는 철회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때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자, 조문 좀 볼게요. 528조 1항입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 2항 3항은 다음 장에 나올 거니까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1항만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으라고요? 그 기간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529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안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으래요? 상당한 기간까지. 그래서 그 니은에 청약의 존속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 청약의 존속력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승낙 적격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A번에 보시면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둘째 줄에 그 기간을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 거예요. 기간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B번에 보시면 승낙 기간을 안 정했대요. 그럼 언제까지 받으라고요? 둘째 줄 가운데 상당 기간 내에 받아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청약을 할 때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청약을 할 때는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사례를 보죠. 갑이 12월 1일 날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월 15일까지 승낙해달라라는 승낙기간을 정했고요. 자, 청약서가 4일날 들어왔고 을이 12월 14일날 승낙서를 보내서 12월 16일에 승낙서가 도달됐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의 효력은 인정돼야 안 된다는 거야. 인정돼야 안 돼?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자, 지금 방금 우리가 528조 1항을 봤어요. 528조 1항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까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인정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이 528조 1항에 의하면 계약이 인정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총칙할 때 얘들 격지자죠. 그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대요? 승낙서를 발송한 때 531조. 조문 한번 볼게요. 그 445쪽. 445쪽에 531조가 있죠. 거기 일단 조문에 별표 2개 해두세요.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서가 도달되는 게 아니라 발송하면. 그러면 531조에 의하면 계약은 며칠 날 성립하는 거예요? 14일 날.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인정이 안 되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과 같은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우리 통설은 소위 이제 조화로운 해석이다 이래가지고 둘을 섞어요. 그게 좀 조화로우니까. 그러면 섞으면 일단은 며칠 날 인정할 수 있어요? 14일 날. 근데 그게 인정되려면 며칠까지 들어가야 돼요? 15일까지. 만약에 넘어 들어가면 인정되었던 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승낙서를 발송한 날 계약이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며칠까지 들어갔을 때 15일까지 들어갔다. 그럼 15일 안에 들어가면 성립 시점은 며칠로 인정해주고 14일로 인정해주고 만약에 넘어서 들어가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어요? 좀 어려운가요? 네. 한 장 넘겨보세요. 446쪽. 446쪽에 맨 위에 니은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충돌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문제점인데 그 끝에서 넷째 줄 마지막에 즉 이렇게 즉 찾으셨어요? 즉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지만 만일 승낙기간 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승낙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계약의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결론. 이 사례는 계약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승낙기간을 넘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신주에 따라 승낙서를 발송한 때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 승낙기간 안에 도달이 되었을 때 그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승낙을 계속 볼게요. 443쪽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밑에 하단부에 승낙의 상대방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승낙은 청약과 달리 반드시 특정인 즉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아까 청약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 근데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이거 비교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변경을 가한 승낙인데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2번, 3번 다 하나씩 해두세요. 변경을 가한 승낙, 3번에 승낙의 자유. 2번에 변경을 가한 승낙. 둘째 줄 가운데 이러한 승낙을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9천에 살게. 9천에 매수하겠다고 승낙을 했대요. 이런 걸 지금 뭐라고 부른 거야? 변경을 가한 승낙. 또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야, 내 거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응, 12개월 할부로 살게.
그럼 이것도 변경을 가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은 성립될 수 없고 이 변경을 가한 승낙은 기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뭘 한 거라고요? 새로운 새 청약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갑이 9천에라도 팔고 싶으면 다시 청약해야 돼요? 승낙만 하면 돼요? 승낙만 하면 발송일날 계약이 성립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왔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되는 거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뭘로 인정하냐면 새 청약으로 인정합니다.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승낙의 자유. 당연하죠. 승낙할지 안 할지는 자기 마음이죠.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청약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1월 5일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1월 5일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청약서가 왔는데 제가 1월 5일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그걸로 성립될 수는 없죠. 승낙을 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죠. 회답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댁에 계시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안녕하세요. 여기 노량진역 앞에 있는 어디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요. 여기 토지 1000평짜리 좋은 게 나왔거든요. 내일까지 말 안 하면 사는 겁니다. 좀 끊었어요. 말 안 하면 사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 판례 한번 볼게요. 그 셋째 줄에 줄 그어진 거 보시면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럼 내일까지 승낙을 할지 안 할지를 내가 정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고요. 자, 그다음에 연착된 승낙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통상적인 연착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조문을 보면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얘를 뭐로 볼 수 있어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연착이고 2번에 비통상적 연착이 있죠?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자, 이 그림 볼게요. 승낙 기간을 15일로 정했는데 연착이 됐어요. 이거 왜 연착됐죠?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들어간 거예요. 이런 연착을 지금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통상적인 연착. 그러면 승낙 기간을 넘어서 들어왔으니 계약의 성립은 인정될 수가 없죠. 대신 이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 그러면 갑이 원하면 다시 청약해야 돼요? 승낙만 하면 돼요? 승낙만 하면 계약은 성립되어진다. 물론 이제 승낙서를 발송한 날 성립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비통상적인 경우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12월 1일 날 청약을 해서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들어갔고요. 승낙 기간은 12월 15일이었어요. 자, 을이 마음에 들어서 승낙을 했는데 언제 승낙했냐면 12월 8일 날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러면 12월 8일 날 승낙서를 보냈다면 보통이라면 당연히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거야. 근데 연말이고 우체국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12월 17일에야 승낙서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승낙 기간 넘었잖아요. 그럼 계약의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을은 12월 8일 날 승낙서를 보냈다면 얘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할까요? 안 된 걸로 할까요? 당연히 된 걸로 알겠죠. 그러면 을의 기대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갑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당신 승낙서가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통지해줘야 되고 지체 없이. 만약에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조문 다시 볼게요. 자, 비통상적인 연착 528조 아까 1항은 보셨고 2항을 볼게요.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전항의 기간은 뭘 말하냐면 승낙 기간 말하는 거예요.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뭘 해주라고요? 연착의 통지. 그럼 사망을 보세요.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 물론 이제 2항의 셋째 줄에 볼게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도달 전에,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이 도달되기 전에 미리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또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승낙 기간을 15일로 정했는데 17일에 들어왔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승낙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늦었지? 우편 소인을 봤더니 8일자로 찍혀 있는 거야. 그럼 8일자로 찍혀 있다면 보통이라면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을 원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원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연착의 통지 안 하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요. 근데 얘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걸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뭘 해주라고요? 연착의 통지를 지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연착 통지 안 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다. 며칠 날 성립될까요? 그렇죠. 우리 시험액이 나왔어요. 며칠 날 성립. 딱 오지선다 나오잖아. 1, 4, 17, 8, 딱 5개. 며칠? 12월 8일. 발신주에 따라서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12월 16일, 이 12월 16일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승낙 기간은 넘었어요. 근데 연착된 승낙을 받은 거야, 아직 안 받은 거야? 16일이면 아직 안 받은 거. 17일 날 왔으니까. 그럼 얘가 16일 날 미리 을한테 야, 승낙 기간이 넘었는데 네 승낙서 안 왔어 라고 미리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받은 다음에 또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이건 할 필요 없다는 거. 할 필요 없다는. 그게 아까 단서 조항이에요. 미리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죠. 구별되었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통상적이다.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점이 통상적인 연착에서 16일 날 도달되었다면 갑이 원하지 않으면 을한테 연착의 통지를 해요 안 해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연착됐다고 해서 막 연착의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연착의 통지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만? 비통상. 보통이면 기간 내 도달이 될 수 있었던 승낙만 연착의 통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 이건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이건 그냥 새청약일 뿐이에요. 그래서 연착의 통지라는 말이 나오려면 시험 지문에 보통이면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 이런 말을 써주거나 또는 날짜를 엄청 멀리 띄우겠죠. 8일 날 보냈는데 뭐 20일 날 들어왔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 연착의 통지가 나와야지 무조건 연착의 통지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셨죠? 통상적이냐 비통상이냐 보시고 밑에 써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른쪽 531조 보셨고 좀 쉬었다가 447쪽 보죠.